차가운 가을비가 통유리 창을 두드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부촌 평창동 언덕에 자리 잡은 저택은 그 규모만큼이나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 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졌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그리고 그 상자의 가장 깊숙한 방 윤서연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잿빛 하늘과 젖은 정원을 무심하게 훑었지만 그 무엇도 담아내지 않는 텅 빈 눈빛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불렸던 그녀였다. 남편 강민혁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 국내 굴지의 건설 및 투자회사 MH그룹을 일군 신화의 주인공.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투자 결정은 언제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강민혁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결합하여 MH그룹을 괴물 같은 속도로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강민혁을 MH의 얼굴이라 불렀지만 업계의 진짜 거물들은 알고 있었다. MH그룹의 진짜 심장은 윤서연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심장은 지금 병매에 좀 먹혀 희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2년 전 발병한 희귀자가 면역질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세상과 격리된 채 이 거대한 저택에 갇혔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이 침대와 창밖으로 보이는 사계절이 전부였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툭 튀어나온 푸른 혈관이 그녀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고요를 깬 것은 현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였다. 곧이어 들려오는 발소리는 두 종류였다. 하나는 익숙하고 거만한 남편 강민혁의 구둣발 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낯설고 젊고 생기로 가득 찬 소리였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했던 순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기다렸다고 해야 할까. 이 지독한 위선의 연극이 끝장날 순간을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민혁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훤칠하고 자신감에 넘쳤다.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걱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가구를 쳐다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는 내용과 달리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형식적인 질문.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생기 넘치는 피부와 반짝이는 눈동자, 풍성한 머릿결. 그 모든 것이 병든 서연의 모습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되었다. 여자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은근한 승리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소개할게, 오유라 씨야. 앞으로 당신 간병을 도와주고 이 집안일도 돌봐줄 사람이야. 강민혁은 태연하게 말했다. 간병인과 가정부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병든 아내가 누워있는 집에 보란듯이 들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윤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의도적인 폭력이었다. 오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상냥하게 웃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저 가증스러운 입으로 감히. 서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생 패배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내 간병은 전문 간병인이 하고 있어요. 집안일은 박 여사님이 완벽하게 하고 있고 굳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가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힘겹게 내뱉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MH그룹의 의장 윤서연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서연이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자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전문 간병인은 딱딱하잖아. 유라 씨는 부침성도 좋고 무엇보다 젊고 활기차서 집안 분위기도 밝아질 거야. 당신한테도 좋은 자극이 될 거고. 그는 뻔뻔스러운 논리를 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에 부쳐.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는 건 무리야.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집안 분위기, 좋은 자극.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위선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서연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녀의 반박을 묵살하고 있었다. 오유라는 강민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서연을 향해 연민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마치 철없는 남편을 둔 아내를 위로하는 듯한 역겨운 연기였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회장님 목까지 대신해서 사모님을 잘 챙겨드릴게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은 자신이라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무의미한 언쟁은 감정 소모일 뿐이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했다. 강민혁은 서연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유라 씨 방은 2층 동쪽 끝방으로 준비해뒀어. 자, 당신 방에서 가장 먼 곳이니 신경 쓰일 일 없을 거야.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척하는 그의 모습에 허수음이 나올 뻔했다. 가장 먼 방.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물리적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미 선을 넘었고 경계를 무너뜨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이 피로는 병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남자에 대한 환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찌꺼기였다. 그들이 방을 나간 후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텅 빈 방 안에는 값비싼 디퓨저 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방금 전 오유라가 남기고 간 저렴한 향수 냄새가 불쾌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앙상한 손가락이 힘겹게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에는 MH그룹의 주가 현황과 복잡한 재무제표가 빼곡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병상에 누워 모든 것을 잊고 체념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강민혁도, 그리고 세상 모두가.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MH그룹을 뇌리에서 지운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자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분신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부재를 틈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그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글로벌 리조트 인수합병건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매물이었다. 강민혁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화려한 성공에 취해 이성을 잃고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바로 MH그룹의 창업주이자 여전히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주주 윤서연의 인감 도장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민혁, 당신은 너무 서둘렀어.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건강, 명예, 그리고 남편까지.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손에 아직 당신의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칼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다. 최인호 변호사, MH그룹의 창립 시절부터 함께해온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충직한 법률 고문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변호사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보낸 후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속에서 복수를 위한 뜨거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오유라는 그 불꽃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다. 윤서연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배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안겨주고 자신이 세운 왕국을 더러운 약탈자들의 손에서 되찾을 것이다. 그 끝에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지 않다 해도 상관없었다. 오유라가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 있었다. 거실 중앙에 놓여있던 서연이 아끼던 유명 작가의 미니멀한 조각품은 화려하고 선정적인 현대 미술 작품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이 직접 골랐던 차분한 색감의 커튼은 오유라의 취향인 듯. 단 번쩍이는 금색 실이 박힌 벨벳 커튼으로 교체되었다. 집안 곳곳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짙게 배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복도를 울렸다. 오유라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자처럼 행동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든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부추겼다. 그들은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1층 다이닝룸에서 와인을 터뜨리며 둘만의 파티를 즐겼고 주말에는 정원에서 요란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그 모든 소음이 2층 병실까지 스며들어 서연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전문 간병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집주인인 강민혁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몇 번이고 서연의 방에 들어와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사모님, 저 젊은 여자가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사모님께서 아끼시던 찻잔 세트도 제멋대로 꺼내 쓰다가 이가 나가게 만들고.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괜찮아요, 박 여사님. 그냥 두고 보세요. 부서진 그릇은 언젠가 그 조각에 발을 베이게 할 테니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박 여사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결의를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10수년 전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는 평창동의 이 거대한 저택이 아닌 강남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 얻은 10평짜리 사무실이 그들의 세상이었다. 낡은 책상 2개와 중고 컴퓨터, 그리고 벽을 가득 메운 건축 도면과 시장 분석 자료들. 창업 자금이 부족해 밤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뛰어다녔다. 힘들었지만 뜨거웠던 시절이었다. 서연아, 이거 봐. 서해안 쪽에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 개발 사업이 나왔어. 우리가 이걸 따내기만 하면 단숨에 업계 1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어. 잔뜩 상기된 얼굴로 강민혁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이글거렸다. 서연은 그가 내민 자료들을 며칠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관련 법규와 지역개발 계획을 모조리 검토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혁 씨. 이건 함정이에요. 이 사업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반발도 엄청나고요. 여기에 우리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망할 거예요.
무세운 소리야.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당신은 너무 신중해서 탈이야. 때로는 과감하게 베팅할 줄도 알아야지. 민혁은 버럭 화를 냈다. 그의 저돌적인 성격은 때로 독이 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민혁은 그녀의 분석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서연은 그를 막기 위해 밤새도록 대체 투자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려던 판교의 허허벌판.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땅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본 것은 서연이었다. 여기에요. 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돈의 절반만이라도 이 땅에 묻어둬요. 5년 안에 최소 10배 아니 수십 배는 오를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믿어줘요. 결국 민혁은 그녀의 눈물 어린 설득에 마지못해 승복했다. 그리고 5년 뒤 판교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었고 그들이 사들인 땅값은 50배가 넘게 폭등했다. MH그룹의 신화는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절의 강민혁은 비록 고집이 세고 다혈질이었지만 적어도 아내의 비범한 통찰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남자였다. 그는 종종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나침반이야 서연아. 당신만 있으면 난 길을 잃지 않아. 언제부터였을까? 그 나침반을 내던져 버린 것이. 성공이 거듭될수록 그는 변해갔다. 서연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분석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들끓었고 그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해갔다. 회장님의 직관은 신의 경지입니다. 윤 의장님은 너무 안정만 추구하셔서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의 오만함을 살찌웠다. 그는 이제 윤서연의 남편이 아닌 위대한 리더 강민혁이 되길 원했다. 서연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갔고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그리고 오늘 강민혁은 그 오만함의 정점을 찍기 위해 그녀의 방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가 그룹에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합병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야기 들었지. 드디어 오늘 최종 계약을 체결해. 이사들 동의는 다 받았고 이제 형식적으로 당신 날인만 받으면 끝나. 그는 서류철을 서연의 침대 옆 협탁에 툭 던져놓았다. 형식적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회사의 지분 3%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아내인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였다. 내 도장은 왜 필요한 거죠? 이사회 승인이 났다면 그걸로 끝난 것 아닌가요? 서연이 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강민혁은 피식 웃었다. 당신 참 순진하네. 아직도 법과 절차를 믿어. 이건 그냥 보여주기용이야. 창업주인 당신까지 이 계약에 동의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쏟아붓지 않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가진 의결권 위임이 필요해. 몇몇 늙은 여우들이 아직도 당신 눈치를 보고 있거든. 그는 가면조차 쓰지 않았다. 노골적인 요구였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수많은 독소 조항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산 평가액, 숨겨진 우발 부채 불리한 조건의 풋백 옵션 조항까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었다. 회사를 통째로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미친 짓이었다. 민혁 씨, 이건 안 돼요. 이 리조트는 껍데기만 남은 부실 자산이에요. 인수하는 순간 우리 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말의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재가 되는 것을 막고 싶은 창업주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아직도 의장 노릇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현실 파악 좀 해. 당신은 병상에 누워 세상 물정 모르는 환자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도장이나 찍어.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오유라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사모님, 주스를 좀 가져왔어요. 중요한 이야기 중이셨나요?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등장은 너무나도 의도적이었다. 강민혁의 편을 들어주며 서연을 압박하기 위한 타이밍이었다. 마침 잘 왔어, 유라 씨. 이 사람 좀 설득해봐. 내가 그룹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오유라는 쟁반을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회사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회장님을 믿고 맡기시는 게 어때요? 다 사모님과 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 회사. 서연은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여자가 감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득은 무의미했다. 이들은 탐욕에 눈이 먼 귀머거리들이었다. 서호연은 협탁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을 꺼냈다. 강민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유라의 입게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연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끼는 전율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윤서연이라는 이름 옆 공란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날인해야 할 수십 장의 부속 합의서와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 보증서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바로 그곳에 그녀가 설치해둔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었다. 강민혁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건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파멸의 씨앗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날인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구기자 한 남자의 오만한 탐욕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강민혁은 마지막 서류에 서연의 인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의 서류철을 빼앗다시피 채워들고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서연의 앙상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생각했어. 역시 당신은 똑똑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야. 푹 쉬고 있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노골적인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패배한 적장에 대한 승자의 아량. 그에게 윤서연은 이제 더 이상 동반자도 아내도 아니었다. 과거의 유물이자 자신의 위대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마주친 귀찮은 절차였을 뿐이다. 오유라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회장님.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 축하하러 가요. 제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 가야지. 오늘은 마시고 죽는 날이야. 두 사람은 서연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희희낙낙하며 방을 나섰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저택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그들이 나간 문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간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구름에 덮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연민을 자아내던 병색 완연하고 힘없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예지와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희미한 미소는 더 이상 체념이나 자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준비를 마친 자의 서늘한 자신감이었다. 강민혁, 당신은 당신의 탐욕만큼이나 어리석군. 당신은 내가 찍은 것이 단순한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당신의 제국에 종말을 고하는 낙인이자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계약서에 찍은 서명이야.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별도의 태블릿, PC를 꺼내들었다. 강민혁이 알지 못하는 최인호 변호사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보안 회선을 통해 그녀에게만 전달한 기기였다. 화면을 켜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다. MH그룹과 그 수십 개의 자회사, 그리고 이번에 인수할 유니버스 리조트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도표였다. 그 도표의 중심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선들이 있었고 그 선들이 향하는 끝에는 몇 개의 붉은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연이 심어놓은 지뢰들이었다. 강민혁이 가져온 서류 뭉치는 단순히 인수합병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금융약정서, 기존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동의서, 그리고 여러 자회사들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서류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강민혁과 그의 법무팀은 그저 거대한 M&A에 따르는 통상적인 서류 작업이라 생각하고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부칙 및 특약사항은 거의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했다. S디벨롭먼트, MH그룹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로 강민혁조차 그 존재를 잊고 있었을 법한 작은 회사였다. 서연은 몇 년 전 강민혁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 회사를 설립해 두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 틈에 이 S디벨롭먼트의 작은 부실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슬쩍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보증 계약서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보증 채무의 불이행, 디폴트 발생 시 MH그룹이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를 위해 체결한 모든 금융약정은 기한이익을 상실, 크로스 디폴트하며 채권단은 즉시 모든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교차부도 조항, 금융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 중 하나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거래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십억짜리 작은 채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두 번째 지뢰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자산 담보 동의서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강민혁은 이번 인수를 위해 그룹의 핵심 자산인 강남 사옥과 판교의 데이터 센터까지 담보로 제공했다. 서연은 그 담보 동의서의 자산 목록 끝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휴면 법인의 이름을 추가했다. 그리고 담보 자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에 대한 특약이라는 항목 아래에 채무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담보 자산의 우선 처분 권한을 해당 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강민혁의 변호사들은 이를 채권단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통상적인 조항으로 여기고 무심코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대한 계약 위반의 정의는 다른 부속 합의서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 촉발 장치는 오직 서연만이 알고 있었다. 모든 퍼즐은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뿐이었다. 서연은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강민혁은 오유라와 함께 축배를 들며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을 시간. 전문 간병인이 잠자리에 들고 박 여사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 저택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리고 보안 태블릿을 통해 최인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이어 중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장님, 저 최인호입니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의장님이라 불렀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변호사님, 저 윤서연입니다. 예, 이장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오늘 강 사장이 가져온 모든 서류에 날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가 짧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연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인간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네. 지금 즉시 1단계를 시작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선 제가 작년에 변호사님께 맡겨두었던 위임장을 사용해 S디벨롭먼트가 보유한 채권을 즉시 부도 처리해 주십시오. 채권자는 우리가 미리 섭외해둔 홍콩의 투자법인으로 하시고요. 그들이 내일 아침 MH그룹의 주채권 은행에 공식적으로 교차부도 조항의 발동을 통보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강남 사옥과 판교 데이터센터의 담보건 실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민혁 사장이 자금 압박을 느끼고 불법적인 자금 유용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가 심어둔 중대한 계약 위반 조항이 발동될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자산 처분 권한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의장님. 24시간 감시팀을 붙여두었습니다. 자금 흐름에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되는 즉시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차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태블릿에 전원을 껐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강민혁 오유라, 그리고 그에게 빌부터 단물을 빨아먹던 모든 하이에나들. 그들의 화려한 축제는 이제 끝났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배신과 혹독한 파멸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자신이라는 사실에 서연은 섬뜩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이들로 가득 찼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은 다이아몬드 주얼리와 명품 시계에 반사되어 방 안을 어지럽게 유영했다. 최고급 샴페인이 분수처럼 터져나왔고 세계적인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음식들의 감미로운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오늘은 MH그룹의 강민혁 회장이 주최하는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 성공 기념 및 그룹 비전 선포식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민혁은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정재계에 거물들 언론사 사주들, 유명 연예인들이 쉴 새 없이 그에게 다가와 아첨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강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이번 M&A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실 덩어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시킬 생각을 하셨습니까? 강민혁은 그들의 칭찬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거만하게 웃었다. 하하하하, 뭘 이 정도 가지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MH그룹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겁니다. 그의 옆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장한 오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를 의아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강민혁이 그녀를 내 인생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스스럼 없이 소개하자
금세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사모님이라 부르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병상에 누워있는 본처의 존재를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오유라는 권력의 맛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갤러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짱을 낀 채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자신을 선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젊은 여배우를 향해 은근한 우월감을 즐겼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인생이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늙고 병든 여자를 밀어내는 것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민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평생을 달려왔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를 두고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해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 그것이 바로 저 강민혁의 힘이고 MH그룹의 정신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민혁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하고 말을 이었다. 이제 유니버스 리조트는 최첨단 IT 기술과 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꿈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으로 MH그룹을 건설 금융,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성공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폭발적인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승리를 만끽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장밋빛 미래와 끝없는 야망만이 가득했다. 윤서연의 경고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자신이 윤서연을 뛰어넘었다고.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독립적인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고. 그가 단상에서 내려와 오유라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동안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는 MH그룹의 재무총괄 이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뭐라고? 홍콩의 채권단이 갑자기 우리 쪽 주거래 은행에 디폴트 통보를 했다고. 말도 안 돼. SD벨롭먼트. 그게 어디 붙어 있는 유령 회사야. 고작 50억짜리 채무 때문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에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걸린다고. 당장 우리 법무팀 연결해.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뭔가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감히 파티의 흥을 깰 수는 없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김 이사 표정이 왜 그래? 오늘 같은 날까지 일 얘기할 거야. 저기 가서 샴페인이나 한잔해. 오늘은 즐기라고. 그는 김 이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김 이사는 타는 속을 애써 억누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 강민혁에게 보고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어떻게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냐고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닐지도 모른다. 홍콩 쪽 채권단과 협상해서 이자 몇 푼 더 얹어주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는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며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한편 파티장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최인호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회계법인 소속의 한 직원이 MH그룹의 경쟁사 임원에게 접근해 작은 USB 하나를 건네고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MH그룹의 모든 자회사들의 내부 자금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아주 흥미롭게 볼 자료일 겁니다. 저희는 그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것뿐입니다. 경쟁사 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USB를 받아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가치를 직감하고는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MH그룹이 무너진다면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자신의 회사가 차지하게 될 터였다. 이렇듯 화려한 파티의 장막 뒤에서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의 주인인 강민혁은 그 어떤 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오유라를 품에 안고 스위트룸의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유라야 저길 봐. 저 반짝이는 불빛들. 머지않아 저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오유라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며 황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정말 멋져요, 민혁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여왕이 될 거고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며 바로 지금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의 화려한 환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 밤이 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허락된 달콤한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강민혁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성공 신화를 대서특필했고 MH그룹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그는 아침마다 신문에 실린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물밑에서는 윤서연이 작동시킨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의 신호는 아주 사소한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재무총괄 김 이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콩 채권단 건 말입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해봤는데 계약서상에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명백해서 저희 쪽이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강민혁은 거대한 통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래서 고작 50억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돈 주고 입을 막아버려. 이자를 2배로 쳐주든 3배로 쳐주든 달라는 대로 줘버리라고. 그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쪽 협상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주거래 은행인 KNB 은행 측의 계약에 따라 MH그룹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강민혁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뭐라고? 그놈들 미쳤어. 도대체 배후가 누구야?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신생투자법인인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조항을 터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이 강민혁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덤벼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군. KNB 은행장한테는 연락했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단판을 짓지. 그는 자신만만했다. KNB 은행장은 그가 오랫동안 뇌물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자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 정도 문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김 이사의 다음 말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은행장님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측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모든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강민혁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수조 원의 대출금이 걸린 문제였다. 만약 KNB은행이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연쇄적으로 돈을 빼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리조트를 인수했다 한들 당장 현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난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국세청.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업에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단순한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조사관들은 영장을 내밀며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모든 자료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젠장, 도대체 어디서부터 새어나간 거야? 강민혁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친하다던 국회의원도 고위공무원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번 건은 청와대 직속 라인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거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맥의 성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국세청의 조사는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마치 MH그룹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다. 강민혁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며 그를 압박했다. 강민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공격이었다. 자금줄은 막히고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강민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졌다. 그의 불안은 고스란히 오유라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강민혁의 성공에 취해 쇼핑과 파티를 즐기던 오유라도 집안의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변해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예쁘게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민혁 씨, 왜 그래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시끄러워.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돈 쓸 줄이나 알았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사나 때 강민혁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폭언을 퍼부었다. 오유라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왕 강민혁이었지 패배의 공포에 질려 발악하는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도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사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발버둥치던 강민혁은 문득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KNB은행의 채무 불이행 통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이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이 유니버스 리조트 인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한 직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리고 그 계약서, 그 수많은 서류들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했다.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자.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꾸몄을 리가 만무했다. 그녀가 어떻게 외부의 채권단을 움직이고 국세청을 동원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평생 동안 윤서연의 비범한 지략과 치밀함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세수 네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눈빛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차가운 결의에 가까웠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평창동 자택으로 향했다.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끔찍한 의심이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자동차를 미친 듯이 몰아 저택에 도착한 그는 곧장 2층 서연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을 벌컥 열자 서연은 언제나처럼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듯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핏기 없는 얼굴, 앙상한 손목. 여전히 그녀는 연약하고 병든 환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이지, 당신이 꾸민 짓이지 말해. 서연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맑고 투명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관계에 휩싸인 강민혁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혁 씨. 당신 몹시 흥분해 보이네요. 그 평온한 목소리와 동요 없는 눈빛. 그 순간 강민혁은 확신했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고. 저렇게 쇠약한 여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지금 너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미안하군. 내가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랬어. 그는 힘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 서연은 읽던 책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책갈피 사이에는 작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집무실과 차 안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의 모든 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측하고 방금 전과 같은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던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민혁, 당신은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을 마주했을 뿐이야. 당신의 오만한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강민혁이 아내의 병실을 다녀간 후 며칠간 그는 자신이 처한 위기가 그저 과도한 스트레스가 낳은 망상이었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윤서연은 그저 병든 아내일 뿐, 이 모든 것은 그저 운이 나빴거나 경쟁자들의 비열한 공격일 뿐이라고. 그는 남은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해 미친 듯이 불을 끄려 다녔다. 은행과 사채 시장을 찾아다니며 고금리로 급전을 빌려 KNB 은행의 1차 상환 요구를 겨우 막아냈다. 국세청에는 거액의 추징금을 일단 납부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을 벌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한쪽에 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는 더 큰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최인호 변호사는 윤서연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다. MH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자료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흘러 들어갔다.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은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이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MH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한가 또 하한가. 불과 며칠 만에 시가총액의 80%가 허공으로 증발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주식을 내던졌고 채권단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를 통보해왔다. 회사는 그야말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았다. 강민혁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뻗었다. 이번에 인수한 유니버스 리조트의 자회사 중 아직 법적 통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그룹의 급한 빚을 막는 데 사용한 것이다. 완벽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자금을 인출한 바로 그 순간 윤서연의 지휘실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인호 변호사의 감시팀이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한 것이다. 이장님 강민혁이가 마침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를 받은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군.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의 책상 위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가 담보로 제공했던 강남 사옥과 판교 데이터 센터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이 그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특약 조항에 따라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공식 통보서였다. 베리타스 홀딩스. 서연이 오래전에 설립해둔 그녀의 개인 금고와도 같은 휴면 법인이었다. 강민혁은 통보서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SD벨롭먼트라는 유령 회사,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계약서에 숨겨져 있던 이 치명적인 독소 조항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녀의 체념한 듯한 표정 힘없이 도장을 찍던 가녀린 손,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했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노란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유악!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집무실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치욕감이 그를 삼켜버렸다.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온 그는 오유라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방에는 값비싼 옷가지와 보석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가 사준 명품 가방들은 모두 사라졌다. 가장 먼저 배가 가라앉는 것을 감지한 쥐처럼 그녀는 재빨리 도망친 것이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차를 몰아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자신의 파멸을 설계한 악마를 대면하기 위해서였다. 밖에서는 마치 그의 심정을 대변하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저택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곧장 2층으로 향했다. 방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혔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윤서연은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과 달리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핏기는 없지만 단호한 표정. 그녀는 쇠약해 보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인하고 거대해 보였다. 마치 옥좌에 앉아 패배한 장수를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그녀는 강민혁을 돌아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강하고 날카로운 금속성이 느껴졌다. 왔군요, 강민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그 위압감에 눌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가 어떻게... 서효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너무 오만했기 때문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 당신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계약서를 읽는 대신 그 계약이 가져다줄 달콤한 환상에만 취해 있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진실의 조각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SD벨롭먼트 기억하나요? 5년 전 당신이 무리하게 인수한 부실 건설사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내가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죠. 당신은 그 존재조차 잊었겠지만
난 당신이 언젠가 저지를 어리석은 짓을 대비해 그 회사를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민 수백 장의 서류 틈에 그 회사의 작은 부실 채권에 대한 연대 보증서를 끼워 넣었죠. 물론 무시무시한 크로스 디폴트 조항과 함께.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국세청은 어떻게 했냐고 묻고 싶겠죠. 그것도 간단했어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더럽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충직한 재무이사가 매달 내게 비밀 보고를 해왔거든요. 내가 심어둔 사람이었죠. 관련 자료를 당신의 경쟁사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알아서 국세청에 제보하더군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받은 통보서, 그게 바로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에요. 당신은 내가 당신의 불법 자금 인출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당신이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방아쇠는 처음부터 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직접 내 손에 쥐어준 거죠. 바로 그 인감 도장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행. 강민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압도적인 패배감과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듯한 그녀의 계획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공포였다. 왜? 도대체 왜? 그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내 건강, 내 회사, 내 인생,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까지. 당신은 당신의 정부를 이 집에 들여 나를 모욕했고 나를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 취급했지. 난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무게의 절망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비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강민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 흐느낌인지 절규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인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한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윤서연은 무너져 내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요한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MH그룹의 붕괴라는 거대한 사건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가십거리로 변해갔다. 강민혁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그의 모습이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게 실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거인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늙어버린 한 명의 죄수만이 남아있었다. 그를 위대한 왕이라 부르며 곁을 지키던 오유라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화려한 왕국은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MH그룹의 모든 것이 공중분해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윤서연은 마지막 정리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최인호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강남 4옥과 판교 데이터 센터를 매각했다. 하지만 그 거액의 자금은 그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돈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의 첫 번째 용도는 그룹의 붕괴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을 그녀는 신속하게 처리했다. 강민혁의 탐욕 때문에 월급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마지막 배려에 감사했다. 두 번째 용돈은 MH그룹에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했던 중소협력업체들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부도에 휘말려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했던 수십 개의 작은 회사들이 그녀 덕분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인호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었다. 의장님,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대한 모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 돈은 법적으로 온전히 의장님의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기라, 전 이제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서 있는 추한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건 창업주로서 제가 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품격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인호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얼마 후 윤서연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그 집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는 감옥이었다. 그녀가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요양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함과 오염된 공기를 벗어난 맑은 공기와 새소리, 그리고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녀의 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복수와 증오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몸도 서서히 회복의 기운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앙상했던 뺨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MH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요양원의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흙냄새를 맡고 이름 모를 들꽃들을 들여다보고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는 평범한 일상. 지난 수십 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때 젊은 간호사가 따뜻한 허브차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서연님, 차 한잔 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서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간호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평온하고 인자한 중년 여성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날이 좋네요.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그녀의 시선이 벤치 옆 화단에 멈추었다. 딱딱하게 굳은 흙을 뚫고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파랗게 돋아나 있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작지만 강인한 생명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새싹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 그녀 역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거대한 부도, 화려한 명예도 아닌 그저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민혁을 증오하지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간 폭풍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마침내 폭풍이 멎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마치 저 작은 새싹처럼 그것으로 충분했다.